안녕하세요. 우박개입니다. 제가 오늘은 파멸을 두 번째 보고 왔습니다. 제가 영화를 두 번을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보고 왔어요. 왜 두 번째 보고 왔냐면, 그냥 뭐 꼭 엔차하려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 게 아니고, 사실은 처음 볼 때 앞에 한 10분 정도를 제가 못 봤어요. 그, 너무 막혀가지고 차가 영종도 말고 다른 데서 봤거든요. 너무 막혀가지고 10분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앞에 10분을 보려고 갔는데 역시 좀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좀 몇 개 톱니바퀴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쭉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들은 생각이 듄 같은 영화, 듄을 갖다 잠깐만 조금만 얘기를 하면, 음, 원작이 너무 훌륭해요. 저는 책으로 1권을 읽었거든요. 6권 중에 1권을 한번 읽었었는데, 듄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지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지루한 생각을 많이 했나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무 늦게 나온 것 같아요. 듄의 이야기의 원형이 뭐 스타워즈라든가 뭐 이런 거에 다 녹아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스타워즈가 베껴갔다 이럴 만한 충분한 그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워즈는 저는 무지무지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듄은 사실은 별 재미가 없었어요. 특히나 데이비드 린치 때 너무 충격을 갖다가 괴랄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데다가 드니 빌레브가 만드는 거는 그거보다 한참 이후에 지금 얼마 전에 개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편도 한 2년? 2년 됐나? 1년 됐나? 뭐 하여튼 그렇게밖에 안 된 데다가 그 다음에 이 영화를 찍은 그런 기법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여백을 주는 기법이란 말이에요. 뭐 글자 그대로 따지면 미장센인데 미장센은 사실 프랑스에서는 그냥 그 뭐 어떤 포토샵 같으면은 아니 미술 용어 같으면은 그 레이아웃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영화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런데 그게 이제 예술 영화에서 그런 기법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마치 뭐 미장센이 어떤 기법처럼 생각이 되면서 그게 이제 어, 그러한 기법들이 주는 어떤 그 여백이 몽타주 시퀀스에 익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 좀 티피컬하게, 그러니까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듀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제가 이제 음악이라든가 미술은 뭐 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갖다가 흘러나가는 입장에서 전통적인 몽타주 시퀀스하고 좀 다르게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루하게 보는 사람들은 지루하게 볼 수 있어요. 지루하게 안 봤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일반적으로 지루하게 안 봤다? 더군다나 헐리우드 영화에
영화적 문법에 그 익숙한 사람들이 그 영화를 지루하게 안 봤다? 저는 좀 동의를 100% 동의하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듀는 너무 늦게 나왔다. 그런 식으로 나올 거면 이전에 나오든가 아니면은 뭔가 좀 완전히 좀 새로운 어떤 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사 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서 새롭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같이 뭔가 그 굉장히 저는 영화를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많이 봤거든요. 뭐 저보다 많이 본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못지않게 많이 본 축에 속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면에서 좀 지루할 수 있어요. 단 거기에 어떤 그 거의 모노톤에 비슷하게 사막을 갖다 그려낸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술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감각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 거의 이 그냥 장면 하나 자체가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건 따로 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오히려 저는 책을 리뷰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돼요. 듄 같은 경우. 영화보다는. 차라리 그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이나 리들리 스콧이 감독을 하는 게 저는 더 어떤 면에서는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일단락을 하고 파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영화를 앞에를 안 10분 정도는 안 봤어도 다 유추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도 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영화를 보는 태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름이 아니고 이게 뭐 곡성보다 못하다. 저는 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100% 동의하기 어려워요. 음,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사 고비를 대략 음, 한 대여섯 번을 넘겼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 순으로 쭉 나열해 보면 저 버스 뒷바퀴에 깔려서 죽기 직전에 저희 어떤 아주머니가 저 꺼내주셔가지고 미취학 아동일 때 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저 같은 경우에 국민학교 2학년 때는 그때 제1법정 전염병이라고 하는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보름 동안 한양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간신히 살아났어요. 열이 막 41도까지 올라가고 그래갖고 그냥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이니까. 국민학교 2학년짜리잖아요. 저는 게다가 한 살 일찍 들어가서 나이도 8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약한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뭐 제가 더러워서라기보다 그때 우리 동네에 장티푸스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장티푸스 걸려서 보건소로 이제 끌려갔다고 표현을 할게요. 끌려갔던 동네 형이 있었는데 그 집 근처에서 놀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한양대학 병원에서 보름 동안 뭐 그냥 링거를 양쪽 팔에 다 맞고 발에 맞고 뭐 맞박에도 맞고 이래가지고 간신히 살았어요. 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4, 5학년 때일 거예요. 잠실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한강 고수부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둔치 공원 있잖아요. 한강 공원. 거기 옛날에 전부 다 갈대밭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주공 2단지에 살다가 5단지 살고 이랬을 텐데, 어, 그 뒷길로 건너가는 길이 차가 거의 없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정말 저를 스치고 지나가듯이 차가 거의 한 100km 이상의 속도로 지나갔거든요. 정말 0.1초만 빨랐어도 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고수부지에 같이 놀러 가려고 가족들이 다 나왔다가 아버지가 그냥 들어가자 이래서 들어왔던 기억이 한 번 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 노르웨이에 가서 노로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막 각혈을 하고 각혈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딱 귀국하자마자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간에 염증이 생기면서 식도정맥류가 와가지고 각혈을 하고, 그 다음에 우측 눈 실명하고, 그때도 조금만 늦게 병원에 도착했으면 아마 길거리에서 피 쏟다가 죽었을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달 동안 입원해갖고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러고서 혹시 몰라서 이제 뭐 그러면 안 되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미국 여행을 갔다 오고 업무에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복귀한 상황에서 이제 이때 노로바이러스 걸렸을 때 식도 정맥류가 오고 간 수치가 좀 나빠진 상황이 있으면서 추적 관찰을 하는 상황에서 한 달 지났을 거예요. 한 달 지나서 MRI 찍은 거, 그 다음에 CT 찍은 거, 혈액 검사 상황, 이런 거를 들으러 갔다가 간암 상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다른 영상에도 제가 몇 번 했죠. 어쨌든 그때 그러면서, 아,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거의 임사 체험하듯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인이, 생인이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그때는 그리 나이도 있으니까 죽음을 갖다가 굉장히 가까이서 느낀 경험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 제 업무를 못하는 상황이고, 어디에 들어가서 취직을 해서 또 다른 일을 하기에는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서 제가 뭐 부릉이라든가 바로고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오토바이로 배달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또 죽을 뻔했어요. 속도를 조금만 더 냈으면 아마 최소 중상이었을 거예요. 저기 그 불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밤중에 아무것도 아닌데 차도 없었어요. 근데 길거리에 나와 있는 개가 있었거든요. 유기견이겠죠. 아니면은 뭐 돌아다니는 이제 개인데,
걔가 영종도에 그 한 왕복 8차선 도로에 그냥 앉아 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어두워가지고 어두운 데 있어가지고 못 봤어요. 근데 한쪽 눈 실명했으니까 밤중에 새벽 1시에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못 본 상태에서 시속 한 5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아마 보통의 그 배달 기사처럼 막 차 없다고 100km로 달리고 이랬으면 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음을 맞닥뜨린 적이 한 대여섯 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죽음하고 맞닥뜨린 거는 이제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 저 말고 제가 그 인솔을 해서 나갔던 중국 여행 손님이 있었어요. 그때가 굉장히 더울 때였는데 뭐 다른 얘기는 좀 차치를 하고 사망사고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뭐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궁금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 동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제가 자세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거나 그때 자금성에 가서 건천궁, 그러니까 황제 침소죠. 거기에서 제가 인솔에 나간 손님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고대로 이렇게 톡 쓰러지면서 최종 사인은 부검까지 했거든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CPR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꺼져가는 눈빛을 제가 보면서 거의 한 30분을 제가 CPR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극히 그게 주관적인 객관적인 아니 저기 개인적인 경험인데 어 그때 그때랑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서 어 여행사에서 일하는 초창기에 한 2년 동안을 그때 가위에 눌린 적이 있어요. 거의 한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를. 자다가 뭔가 가슴이 빡빡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의식이 딱 깨면 몸이 안 움직여요. 몸이 안 움직인 상태에서 허공에 버선발이 하나 이렇게 떠 있어요. 발만. 근데 다리는 없어요. 그러면서 제 가슴을 지그시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몸은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점점 날이 갈수록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이게 뻐근하게 누르니까 숨이 막혀서 질식할 것 같아서 꿈에서 이렇게 제끼고 부엌 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꿈에서 가면 그때 깨어나요. 그런 일을 2년 동안을 겪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그 이후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런 거 안 아예 정말로 안 믿을 때였는데, 음, 밤중에 사실 많이 봤어요. 귀신을. 이렇게 제가 그 저희 집이 산꼭대기에 있거든요.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한 해발 한 160m 정도 되는 그 꼭대기에 학교가 학교나 아니면은 뭐 그 회사를 갔다가 늦게 나오는 날에는 차가 끊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거기 그래서 거길 걸어서 이렇게 딱
그 동네에 딱 내려서 우리 집까지 걸어 올라가면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올라가다가 차도 거의 없었어요, 그때도. 그러다가 노상방뇨를 꽤 많이 했어요. 산이니까. 1시간 동안 또 걸어가는데 산길이니까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 노상방뇨 하고 있는데, 그 왜 공포영화 보면 점프컷이라 그러죠? 아, 점프컷도 아니에요. 그냥 저기서 뭐가 희끄무리한 게 쭉 이렇게 쇄도에 들어와요. 쇄도에 들어오면서 저는 소변을 보고 있는데, 소변 줄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나오고 있는데 옆에 한 2m 옆에 와서 딱 서요. 서가지고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입꼬리를 싹 올리면서 씩 하고 웃어요. 밤중에. 그냥 소름이 이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쫙 끼쳐요. 그래서 으아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꺼져 이랬거든요. 그래서 막 뛰어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중국에서 손님 돌아가셨을 때는 바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여러분들 해외에서 돌아가시면요, 화장을 해야 돼요. 이게 시신을 웅구를 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또 비자도 걸려있고, 그래서 비자 세퍼레이션 해가지고, 그거 제가 모시고 간 손님들은 따로 먼저 보내고, 이 손님하고 다 좀 뭐 불행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제가 CPR하고 이런 걸 다 봤어요. CPR을 가족들이 못하고 제가 했습니다. 딸내미 둘밖에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내 되시는 분도 무서워갖고 옆에를 못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신도 그 북경 중의대 같은데 거기 그 모셔놓고 부검도 하겠다. 뭐.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신을 우리나라 같으면 장례식장이나 영안실에서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안 해줘요. 시신 부검하러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는 거를 밤중에 전화 오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내일 너네 부검한다며. 그러면은 시신을 갖다가 빼가지고 녹여놔야 될 거 아니냐고. 얼어있는 시신을. 그거 너네가 해주는 거 아니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거 가족들이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저랑 현지 가이드랑 해서 둘이 가가지고 밤중에 새벽 2시에 새벽 2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안실에 가가지고 시신을 딱 들었어요. 딱 들었는데 그 청나라 복장 같은 걸 입혀놓은 수의가 따로 없거든요. 청나라 복장 같은 걸 입혀놓고 안에는 다 이제 옷이 탈이 된 상태니까 이게 생 피부가 그냥 만져지잖아요. 녹진하게 이렇게 만져졌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이 아저씨가 이 천장 모서리 같은데, 그런데 동동 떠가지고 저를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그래서 죽음하고 딱 맞닥뜨려졌던 상황이 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번이.
그런데 소위 말하는 귀신이라 그러는 거는 사실은 좀 덜 무서워요. 왜? 귀신은 거의 99%는 해를 못 끼칠 거거든요, 저한테. 관념적으로 어떤 있는 거고, 만약에 실체가 있다 그래도 다른 차원에 있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막 해를 끼치고 다니면 공공연하게 그러면 사람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칙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뭔가 실체로서 접근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귀신이나 영가의 존재를 믿어요. 게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과는 다르지만 체프를 2년 동안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과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들이거든요.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분들한테 저 귀신 얘기 많이 들었어요. 보통 개신교에서는 오히려 그런 걸 배격하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 네가 허해서 그런 거다. 헛거다 그거. 저는 제 멘탈이 약하다면 약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멘탈 저 안 약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귀신이 있대요. 천주교에서는 공공연하게 있잖아요. 구마사제. 어? 검은 사제들이나 사바 같은 데 나오잖아요. 불가에서 스님 마찬가지. 근데 불교 교리의 뭐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영성은 뭔가 인정을 하지만 영적인 존재가 공공연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무속이라는 거에서 무당에 관한 그 무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위에 이제 한자는 변, 방, 머리, 받침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하고 받침에 각각 일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를 뭔가 이어주는 기둥이 하나 있고 옆에 사람 인자가 이렇게 두 개가 써 있으면 그게 무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무속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무당이 엑소시스트가 어떤 존재들이냐면 제사장의 존재예요. 제사장에 해당하는 존재예요. 하늘과 땅 거기를 사람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무당인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임금왕자 있죠. 임금왕자도 머리에 일자가 있고 받침에 일자가 있고 중간에 일자가 또 있죠. 그 다음에 기둥이 이렇게 딱 연결돼 있잖아요. 그게 임금왕자잖아요. 그럼 뭐냐면 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제사장이 왕이 되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으니까. 전파해 주거나 아니면은 그 백성들의 어떤 뜻을 하늘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왕인 거예요. 제사장이. 무당이고. 근데 그것들이 실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어떤 그 영어로 따지면 슈퍼스티션이라는 개념에 의하면 실체가 없어서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독재를 하거나 부작용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들어올 때 일단 기존의 거를 갖다가 배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걸 융합하는 정책을 써서 불교가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고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유일시인이잖아요. 원래 그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이름도 하느님 말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영하 10개에서도 보면 잠시 모세가 그 10계명이 쓰여 있는 석판을 가지러 하느님의 뜻을 대신해서 받아 갖고 오려고 올라갔 사이에 이 우매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악마를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갖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석판을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발전해오던 어떤 그런 무속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어떤 그 수직적인 체계, 계급 체계에서 최상위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이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다스렸던 어떤 체계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를 일단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올 땐 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그럼 귀신이 있으면 저는 그거는 사실 굉장히 무지하고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 증거들이 그렇게 많은데 결과가 그렇게 많은데 그거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모조리 다 부정한다? 그거는 오히려 그거 자체가 비과학적인 태도예요. 미신으로서 맹목적인 거를 배제하고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뭔가를 비판하고 수용하고 그럴 수 있어야 좋은 거지 무조건 배격을 한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무당을 그렇게 배격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들을 찾아가서 뭔가 상담을 해보면 모르겠어요. 미래를 맞추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는 또 기가 막히게 맞추잖아요. 뭔가 따로 뭔가 보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했는데 너네 집에 사실은 뭐 막말로 누가 있었지? 어떻게 돌아가셨지? 뭐 이런 얘기는 다 맞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그러면? 그런 면에 있어서 무조건 배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파묘 같은 경우에 무속신앙을 다뤘는데 그거를 제가 뭐 맹신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또 다른 차원이 뭔가 차원에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걸 증명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실제로 현실에 우리가 인간이 다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가시적으로 뭔가가 있는데 못하는 거, 어떤 공간 자체가 다르면 그거 아직도 모르는 거 많잖아요. 특히 우주보다도 더 모르는 공간이 어디냐면 심해잖아요. 심해에 뭐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왜? 들어갈 능력이 없거든요, 사람이. 우주보다도 오히려 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파묘를 저는 오컬트라고 분류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유사성은 있지만 그냥 파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국 공포예요. 다른 게 아니고. 무당이 나오고 한국적인 어떤 공포 영화인 거지 그게 무슨 오컬트라서 모호함이 있어야 되니까 곡성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저는 곡성하고 또 결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거기 나와 있는 뭐 역사적인 뭐 새말뚝이 뭐 실제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냥 즐기면 돼요, 일단. 재미있는 공포 영화의 한 어떤 영화로서 즐기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오컬트인데, 오컬트의 원래 그 서사는 모호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실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 그러는 순간 뭔가 허점이 생긴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 공포 그 채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뭐 막말로 귀신 봤다. 뭐 다른 어떤 기운을 느꼈다. 도깨비도 봤다. 악마도 봤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다 부정할 수 있어요? 부정 못해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실체를 증명할 때까지는 그냥 즐기면 돼요. 그런 영화가 나왔을 때. 굳이 그리고 오컬트라는 장르에 편입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한국적인 어떤 공포라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귀신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응? 실체가 있는 게 훨씬 더 무서워요. 곡성이 더 무섭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곡성이 뭐가 무서워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그거 보면서. 뭐, 멋이 중한디 이러면서, 어? 뭔가 나올 것처럼 안 나오는데, 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내 눈앞에 귀신이 보였다. 그럼 그게 더 무섭지. 예? 아니면 강도가 쫓아간다든지. 실체가 드러나 있어서 뭔가 나한테 물질적으로 터치가 되고 뭔가를 굉장히 그냥 진하게 느끼고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거지. 그게 뭐가 무서워요. 실체도 잘 모르겠는데, 곡성이 뭐가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파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서양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각광을 받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있구나. 물론 뭐 부정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자체를 뭐 어떻다 저떻다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장르에 편입시키지 말고 그냥 한국적인 공포로 뭐가 더 무서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파묘가 훨씬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거기서처럼 그런 정령, 도깨비에 해당하는 게 어느 정도의 실체화가 돼서 나타나 봐요. 그게 무서워요? 그게 안 무서워요? 곡성이 더 무섭다고요? No. 아니라고 봅니다. 오컬트? 오컬트 아니에요. 제가 오컬트라는 거는 서양에서 만들어진 장르지, 뭐, 이 동양권에서 만들어진 장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실체를 나중에 중간에 드러내고 도깨비불이 나오고 진짜 그 도깨비 불이 첩장을 하는 데서 시신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간 빼먹고 이러면 진짜로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 그 세계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게 안 무서운가? 그게 훨씬 더 무섭죠. 그래서 파묘를 두 번째 본 제 느낌은 어, 제가 첫 번째에도 썼지만 천만 넘어갈 거다. 천만 넘어갈 거예요. 분명히. 듀운? 천만 못 넘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자, 그래서 파묘 못 보신 분들은 보세요. 저는 뭐 스포일러가 약간 있어도 재밌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듄 같은 경우에는 시각 자체를 좀 달리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그런 어떤 그 듄이 갖고 있는 미장센이나
그 다음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그런 상상력을 재현해내기 위해서 어? 공을 들였는지, 그런 거를 봐야 오히려 재밌다고 생각을 하지. 그 듄이라는 영화에서 구현된 세계관은요, 책에 비하면 전 1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책이 오히려 텍스트만 있을 때 상상력을 훨씬 더 많이 자극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단 파묘 두 번째 관람 요까지 하고, 어, 아마 더 이상은 뭐 특별하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얘기할 거리가 있으면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우박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